전세자금대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시중은행들이 꺼려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법인이면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이고 이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또 봐요. 왜냐면은 법인이 갑자기 파산하거나 아니면은 재무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럼 내 보증금이 뜯길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중은행들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보증기관들에서 이거는 애초에 위험하다 하고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상호금융의 이금융권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금융권에서도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권 설정이라고 함은 이제 임차인의 강력한 대항 수단인 건데 만약에 임대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 이제 강제로 그 집을 매각할 수 있는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조금 강력한 대항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보증기관에서는 시중은행들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줄 경우에 이제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줘서 돈을 받아서 나중에 보증기관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경매 뭐 이렇게 재판까지 가서 넘기고 경매로 넘기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금융권은 대신 누군가 돈을 지급해줄 이제 보증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매각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을 해줄 경우에 임대인이 법인인 물건도 전세자금 대출 허용해주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출은 진짜 아는 만큼 내가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는 만큼 또 보이고 아는 만큼 해결 방법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만한 건 간혹 임대인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아서 상속으로 이제 4명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의 또 윗세대는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공유 지분으로 이렇게 상속을 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사실은 은행들에서는 번거롭고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여러 명이니까 누구한테 돈을 받냐, 누가 보증금을 관리하고 누가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못 돌려주는 케이스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도 전세권 설정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계약할 때 사실은 꼼꼼히 따져보고 아무리 좋은 집이면 뭐든지 우리가 당연히 뛰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치는 시장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진짜 뭐 선견지명이 있고 운이 너무 좋아서 좋은 집을 너무 괜찮은 가격으로 이렇게 딱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가격이 싸다는 건 그만큼의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 책정이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집들 같은 경우, 특히 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빌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세보다 집값이 저렴한 게 이러한 이유에서죠. 그만큼 수요가 못 받쳐주니까. 만약에 진짜 공급이 딸린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자금 대출도 너무 쉽고 누가 봐도 컨디션이 괜찮아. 그러면은 그 가격에 우리가 볼 확률이 적기는 하겠죠. 물론 이거는 정말 뛰어나게 운이 좋아서 가능한 저렴한 걸 찾을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 전세집을 들어갈 때 다세대, 다가구, 그 다음에 근생, 오피스텔,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그 다음에 아파트. 요것들이 제일 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거 형태잖아요? 다세대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이것들이 뭔지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세 혹은 아니면 집을 매수할 때 요것들이 뭔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대출이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아니면은 이게 대출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선은 지금 11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5%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2.5%가 맞아요. 기준금리가 2.5%인데 대출 규제가 지금 이번 정부에 있어서 대출 규제가 정말 강력하게 있었잖아요. 6월 27일 있었고 9월 27일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5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대출을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실제로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감소했어요.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감소했고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의도한 건 맞죠. 왜냐면 너도 나도 다 아파트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이렇게 3번이나 강행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수요가 많이 없어지니까 수요가 적어지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파트를 투자하라고 하는 게 아파트가 그만큼 환급성이 좋고 금방금방 팔리고 수요가 많으니까 대부분 아파트를 처음에 투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초보분들께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되는 아파트 고르면 재건축 될 빌라를 고르면 좋고 수익성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구매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아파트를 대부분 부동산 초보들에게 투자하는 이유는 환급성이 좋으니까 아파트를 투자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번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이 수요를 강하게 억누르는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적어지니까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고 만약에 정말 내가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가격을 조금 내려서 팔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시세가 조금씩 빠집니다. 호가가 빠진다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14억 가지고서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내가 돈이 조금 모자라서 다세대나 빌라 이런 거 근생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 살려고 했던 분들이 아파트가 이 가격이 됐네 하니까 아파트를 사겠죠. 빌라를 상대적으로 안 사고. 그래서 또 그만큼 다세대나 다가구에 대한 수요도 빠집니다. 계속 도미노처럼 가는 거예요. 다세대 다가구 수요가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출도 이제 나중에 이거를 내가 어떤 대출을 받으시는 차주분이 대출을 받을 때 이 집을 담보로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요거를 담보로 할 건데 내가 이 차주가 돈을 못 갚았을 때 결국 이제 수익이 나냐,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냐 요거를 보거든요. 은행에서도.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에는 은행 입장에서 다세대 다가구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 집값이 하락시기니까 이게 회수가 될까 안 될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뭐가? 다세대 다가구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진짜 대출이 어려운 건 생활형 숙박시설, 그 다음에 근생, 요것들은 진짜 대출이 요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별 구분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는 생활형 숙박시설 근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 경우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좀 수요가 줄어들었다. 저것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현금 흐름성에 더 목표를 두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출이 어려워지고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실제로 감소한 거죠. 자, 그러면은 다세대가 뭐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는 우리가 아는 그냥 흔히 하는 빌라인데 이게 세대가 다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세대 소유주일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다른, 이 빌라 101호는 누가 분양받고 102호는 누가 분양받아서 이제 다 세대주들이 다른 걸 다세대라고 해요. 요거를 다세대라고 하고, 다가구는 그럼 무엇이냐? 이것도 그냥 겉보기에는 다세대랑 다가구랑 거의 똑같은 그냥 빌라예요. 다만 이제 세대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명의 소유주가, 당연히 세대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 명이 그 건물, 그 빌라를 다 갖고 있는 게 되겠죠. 구분적으로 해서 이제 소유주를 여러 명으로 나눌 수 없었으니까, 이건 세대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요거를 다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세대랑 다가구랑 전세자금 대출 혹은 매수자금 대출을 받을 때 어떤 게 더 대출이 쉽겠어요? 매수자금 대출은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내가 전세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사실 다가구도 그 세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101호, 102호, 보통 201호, 202호 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는 세대가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가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 다가구는 등기부등본상에 세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다 세입자들은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은 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그 권리 분석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101호에 보증금이 얼마 있고 102호에 보증금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이 갖고 있는 대출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나갈 때 다가구가 더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은행들이 잘 안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딱 다세대처럼 명확하면 빌라도 전세자금 대출 받기 쉽거든요. 근데 다가구는 그러한 점 때문에 조금 은행에서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아파트를 제일 많이 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매수하는 거나. 아파트 전세자금은 진짜 뭐 특히 별다르게 따질 게 없습니다. 아파트는 전세자금 대출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액의 80%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별하게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종교 시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택이나 아니면 요런 걸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요런 경우는 특수 케이스라서 보셔야 되겠지만,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액의 80%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제 은행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지인의 아파트에서 내가 조금 환급받아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환급받을 심산으로 이제 전세가를 과도하게 높이면 그냥 바로 거절됩니다. 그거는 수상하게 봐요.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그냥 편하게 남겨주세요. 아까 위에서 설명했는데 시중은행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 1주택자는 2억까지밖에 안 되고요. 상호금융 2금융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호금융은 1주택자까지는 그래도 전세 보증금액이 80% 가능한 금융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억이면 4억, 뭐 10억이면 8억 이렇게까지 가능한 금융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여러분 캐피탈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합니다. 뭐 그러면 당연히 시중은행, 뭐 상호금융에서 하지 캐피탈에 왜 전세자금 대출을 캐피탈까지 가서 받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안 되니까 캐피탈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 규제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 캐피탈에서 받을 수도 있고, 신용도가 안 좋아서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 물건이라서 뭐 다가구 주택이라서 캐피탈에서밖에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너무 많고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게 좋긴 하죠. 대출은 가계대출이 있고 사업자 대출이 있고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용대출도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주담대, 요것들이 가계대출의 영역이에요. 사업자 대출은 말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 사업자 대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계대출만 볼 건데, 지금 계속 가계부채가 문제다, 가계부채 너무 많다 해서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대출 규제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가 그때그때 규제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너무 변화할 수가 많네요. 전세자금 대출,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보증금액의 80%까지 가능하고, 케이스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서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지금 현재는 1억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한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2억으로 안고 있어요. 그러면 1억 빌리면은 금액이 3억이 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LTV 100%를 봐주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보통 70%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현재는 생활안정자금이 1억까지밖에 안 된다. 원래는 이게 아마 9월 27일인가 10월 5일 규제에 나온 내용일 거예요. 6월 27일 규제에는 안 나왔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거는 현재
서울과 이 수도권 지역이 전체적으로 투기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투기 지역은 원래 한 70%까지 봤다면은 지금은 5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50%까지밖에 안 되고 최대 6억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게 15억 이하는 6억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그 다음에 25억 초과는 2억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부술 수 있는 게 생애 최초이에요. 생애 최초는 6억까지밖에 안 되기는 한데 투기 지역 관계없이 LTV 70% 봐줍니다. 자녀가 집 살 때 부모님이 조금 도움 주신다는 가정으로 자녀의 명의를 많이 아껴놓는 게 좋죠.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처음으로 사는 집은 주택은 서울권, 수도권 쪽으로 오는 게 좋고요. 신용대출은 사실 요즘에 플랫폼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플랫폼에 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나 네이버에서도 추천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본인 신용점수에 따라서 신용대출 한도나 금리 이런 것들이 싹 조회가 돼요. 근데 다만 단점은 이 신용대출은 보통 만기 일시 상환이고 그 다음에 1년 만기 이렇게 짧기 때문에 DSR을 가장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 모든 가계대출은 DSR을 보거든요. DSR은 총 부채의 상환 비율인데 내가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얼마만큼 갚냐 뭐에 대비해서 본인 소득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 받을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 소득을 조금 늘리실 수 있는 분들은 늘리시는 게 좋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 덜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세금 신고 하시는 게 좋고 소득 신고 하시는 게 좋고 지금 25년이니까 23, 24년도 그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있으신 것들은 빨리 상환하시는 게 좋고요. 결국에 많이 잡아먹는 게 신용대출 때문에 이 위에 대출들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이거는 3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고 이것도 당연히 원리금 분할이 30년이고 예전에는 40년, 50년 있었는데 없어졌죠. 전세자금 대출은 만기 일시지만 이자만 내다가 만기 일시하는 거고 보통 내가 주택을 산다는 것은 내가 전세자금 받은 걸 상환하고 그 집 전셋집에서 이제 주택을 사서 들어가는 조건이니까 요즘엔 다 실거주 요건이니까 그래서 상환 조건으로 보는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계대출을 많이 받게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지금 보시는지 모르지만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4가지가 가계자금 대출인데 이것들은 다 DSR을 보고요. 개인 소득 대비 그 부채 비율을 보는 거예요. 상환 비율을.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세 보증금액의 80%까지 나오고 요거는 무주택자, 1주택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현재 규제로 1억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존 지금 생활안정자금도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인데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끄집어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기존 주택에 생활안정자금이 1억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건 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1억이 안 돼요. 원래 이전 규제 이전에는 뭐 본인 소득 대비 DSR 한도가 나왔는데 현재는 규제로 1억 원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 LTV 50% 그리고 최대 6억까지인데 뭐 당연히 6억짜리 집에 6억은 안 되고요. LTV 50%니까 이제 6억 정도가 이제 시세다라고 하면은 50%인 3억. 그것도 3억까지 한도는 가능한데 3억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본인의 소득을 대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억 이하는 6억까지,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 그러나 이것들을 다 이런 규제를 다 깨부수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생애 최초일 경우에 6억까지, 그 다음에 투기지역 이런 거에 관계없이 LTV 7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신용대출은 우리가 흔히 하는 플랫폼들에서 금리 비교랑 한도 비교 다 할 수 있지만 DSR을 많이 잡아먹고
무조건 내가 주담대 받을 때 신용대출 DSR 잡아먹은 상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빨리빨리 상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이거를 안 쓰고 마이너스 통장 1억 뚫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뚫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안 쓰고 있어서 한도가 빵이잖아요. 그럼에도 신용대출은 1억을 빌린 걸로 봅니다. DSR 계산할 때는 1억을 빌린 걸로 봐서 잔여기간 플러스 금리로 이제 DSR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DSR 계산 시에 신용대출이 가장 변수가 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게 계시다면 댓글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아서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은 어떤 대출을 필요로 하는지 이게 보통 왜 안 된다더라 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를 이렇게 피해서 전 금융사 비교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너무 좋겠고 매주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6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그 다음번에도 다음 주에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없으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뭐든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다. 를 설명해 주셔도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은 우리가 대출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출도 잘 활용하면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대부분 부동산 투자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증식하시고 하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대출을 빼놓는다라는 거는 정말 많은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잘 현금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현금 흐름이 그만큼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그걸로 투자를 하시고 본인의 현금은 그보다 더 높은 금리,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금리의 투자로 혹은 사업 자금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대출을 진짜 잘 이용하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최종 정리해드리자면 저희 오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했고요. 이 아파트 다가구 근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요거들이 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제 안 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얘기 나눴어요. 왜 안 되는 건가? 이거는 은행에서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하기 어려울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하는지 시중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 가계대출 종류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지 이건 경우의 수가 어떤 것들이 발생되는지 무주택자, 연주택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생애 최초, 그 다음에 신용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저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연결되는 링크 있어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